지난 시간에 노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노화는 어디까지 우리가 정복을 한 상태일까요? 노화를 질병이라고 말하는 과학자들, 그들의 연구는 과연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연구 성과는 우리는 언제 이용할 수 있게 될까요? 오늘은 안티에이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소장 임철웅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환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보면 노화가 생각보다 그 연구실에서의 노화는 좀 어려운 이야기였다라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노화, 늙었다 이건 되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지만 네. 과학적으로 늙었다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 이건 완전 다른 문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측정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네. 그럼 이 다음 문제는 그러면 측정을 했으면 이제 그 값을 내가 원할 때 조절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DNA 예를 들어서 메틸기가 측정 기준이 됐다면 네. 그럼 메틸기를 조절한다. 이게 이제 그 과학의 다음 과제인데. 그거 모르는 거죠 아직.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 빨리 좀 해줘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루를 여러 늙어가고 가지 있다고. 그 노화의 원인들이 아까 있었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 뭐 이렇게 뭐 약물이라든지 뭐 네, 이런 네. 요법들, 호르몬 네, 요법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다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호바스 시계로 네, 네. 그것을 측정해서 이제 네,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측정은 확실히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 연장의 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이제는 가능해진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그걸 딱 먹고 그 측정하면 네, 그러니까 나이가- 정량적인 측정이 가능해진 거죠. 네. 그렇군요. 무섭네요. 한편으로는 가서 측정하면 몇 살이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렇긴 한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춘을 꿈꾸잖아요. 그게 아예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아직은 가능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인체 실험에서 회춘을 했다라고 말할 만한 제가 결과를 사실 보긴 했는데요. 네. 실험 대상자가 9명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호르몬 치료랑 그런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 호르몬 면역 치료와 우리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 처방하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물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약물도 그 항노화 약물 중에 굉장히 유력한 후보인데 이제 그것들을 같이 처방을 했을 때 실험 대상자들의 신체 나이가 호바스 시계로 측정했을 때 2.5년이 젊어졌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그 실험 대상이 또 적기 때문에 그렇죠. 9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실험을 수행했던 과학자들조차도 아직 이 결과만으로 우리가 회춘을 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생체 나이를 되돌린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임상적으로 대규모 그 집단을 상대로 회춘이 됐다. 그것도 안정적으로 됐다. 부작용 없이. 그러면은 뭐 그 약물은 정말로 이제 불티나게 팔리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노화가 진짜로 전염병 같이 이런 질병이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약물들이 어쨌건 배포가 되겠죠. 네. 그런 수준이지만 지금 노화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지금 뭐 노화라는 질병에 맞서서 막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그 촌각을 다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더 확실한 걸 만들어내는. 제가 들은 것 중에는 그 장내 미생물을 가지고 회춘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의 그 숙변을 내 몸속에 넣는 거지. 네네네. 물론 숙변이라는 건 좀 말이 이상하지만 네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건 그런 그 사람들의 미생물을 넣음으로써 미생물이 바뀜으로써 이게 젊어진다. 그리고 이게 수명이 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몸속에 사는 미생물이 다르다라는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다들 비슷한데 나이가 들면서 그 미생물군이 완전히 바뀐대요. 나이별로 차이가 심해진대요. 그래서 이게 좀 건강하신 분들은 그런 미생물 이런. 근데 결국 그게 그러면 식습관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렇죠. 그 노화를 일으키는 가설 중에 네. 또 유력한 것 중에 하나가 산화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그런 건강식품 보면 뭐 항산화 작용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라는 게 이제 산화작용을 막아준다는 건데 그 산화작용을 막으면 이제 노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항산화 작용에 그런 뭐 미생물이나 효소 같은 것들이 또 많이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효소 같은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코엔자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노화 방지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에도 들어가고 이제 영양제로도 많이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노화 방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건강식품으로 이제 많이 섭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섭취하는 것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실제로 효과가 많이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노화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이 밝혀지지 않았고 또 회춘을 생체 나이를 정말 회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 약들이 정말로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몸이 산화가 된다든지 DNA 손상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노화에 수반되는 그런 그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각각의 증상들에 어쨌든 대처를 해주는 거니까 효소라든지 뭐 좋은 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노화에 수반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니까 뭐 노화를 생체 나이를 덜 돌려준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노화 현상을 좀 완화시키지는 않나, 현상을 좀 완화시키지는 않나, 뭐 그런 정도의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나중에 지금 어쨌건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 센스 같은 기업 그런 연구단체나 이런 단체들은 어쨌건 인간이 회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회춘하는 동물도 있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은 어쨌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만약 이 노화에 대한 연구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이 컴퓨터가 빨라지고 연구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그 결과가 나오는 속도는 더 빨라질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게 영원히 늘어나진 않겠지. 이렇게 확 늘어나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겠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센스나 이런 일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120살이나 150살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얘기는 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인간의 수명이 그럼 150살이 됐을 때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막 이게 60세 이러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인생에 낙도 없고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데 기다린 상태로 3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우리 어르신 보면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보셨던 과거의 어른들은 내 나이에 다 세상을 떠났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죠. 세상 이 나이에 떠나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주변을 다 정리해놓고 그냥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로 30년을 살아. 그럼 진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 긴 군대가 2년인데 군대에 15배를 그렇게 아무 그런 목적 없이 산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진짜 150살을 산다 그러면 뭐가 바뀔까? 일단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노년이라는 시간이 인간의 삶에 주어지게 된 거는 정말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이 60세를 넘어선 것 자체가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전쟁으로 죽던, 전염병으로 죽던, 다 60세를 못 채우고 죽었던 거죠. 그래서 60세 때 축제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을 때, 그 당시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의 평균 수명이 55세였대요.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했을 때 미국의 평균 수명이 40대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1900년대 초죠. 1917년인가 그래요. 17년.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도 인류의 평균 수명은 60세에 도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진행하시는 송혜 선생님이 보통 아마 그때쯤 태어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노년이라는 게 없었던 거죠. 그냥 작년 정도 되면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년이라는 게 우리에게 인류의 삶에 주어진 지 정말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 정말로
60세, 요즘 80세,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가 이미 현실화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100세 이상이 되는 그 어르신들이 3,5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생존해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뭐, 이런 노화 연구나 의학 기술의 발달로 120세까지는 우리가 이제 연장이 될 거라고 많이들 이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인간의 최대 수명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의 최대 수명은 120 몇 살이었더라? 프랑스의 어떤 할머니였는데 네. 그분이 120세가 넘게 살았어요. 어쨌든. 뭐 담배도 피고 막 그러셨는데. 네, 117세까지 담배도 피고. 네. 막 이랬다고. 델론 데리야. 네, 그 빈센트 반 고호의 어렸을 때 동네 누나. 네, 그분이 살아 계셔서 2000 몇 년도까지 아무튼 살아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인류의 가장 오래 사신 분으로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0 몇 세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117세까지도 정정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게까지 건강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수명은 지금까지 어떤 그 개입을 하지 않고 늘릴 수 있는 시간은 우리 유전자에 프로그램된 시간은 120살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자들이 한번 눌려볼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이제 분위기인 거죠. 네네. 유전자에 프로그래밍이 됐다라는 건 실은 그 노화 방지 그 이론 중에 하나는 유전자 조작이잖아요. 네네네. 태어날 때 이미 유전자를 조작해버리면 얘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유전자의 조작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게 이제 보통 요즘은 노화의 이론을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변형이 되는 세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활성산소가 쌓인다든지 체내에 노폐물이 쌓인다든지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보는 거고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DNA라는 거는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그게 노화가 된다라는 말이라면 우리가 30세의 엄마와 30세의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데 30세의 정자와 30세의 난자가 만나서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는 신생아가 태어났어요. 이거를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네요. 네네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제양 같은 거, 돌리 같은 것도 이제 돌리를 복제한 거잖아요. 그 양의 그 세포를 떼어내서 그 양이 이미 나이를 먹었죠?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뭐, 1살이라면 1년짜리 세포를 떼어내서 다시 이 양을 복제를 하면 1살짜리 양이 나오나요? 아니죠. 태어나는 순간에 그 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DNA 속에는 우리가 노화가 하나도 진행되기 이전에 그 정보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상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품게 되는 거죠. 그 유전자에는 설명서가 들어있는 거네요. 그 실제로 그 동작한 제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발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럼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인간이 120살을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시점이 오고 거기서 이제 과학에 좀 더 도움을 받으면 이제 150살로 보는 연구자들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뭔가 설레는 기분이신가 봐요. 아니요. 갑자기 좀 웃긴 얘기가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저희 신랑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즘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나랑 같이 살 거야? 그래도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120세까지 만약에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 120살에도 우리 같이 살고 있을까? 그랬더니 당연하지? 약간 질문형으로 바뀌어서 어미가 올라갔네. 네, 물음표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200살 때까지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때도 같이 살까라고 했더니. 아니, 실례하셨네. 120살에서 물음표가 나왔는데 200살을 물으면 어떡해요. 난감한. 그렇군요. 대답을 그때까지 못 살 것 같은데. 너랑 사느니 죽겠다. 그렇군요. 네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배우자가 있으시던 아니면 지금 연인이 있으시던 없는 건 가정하지 않죠? 네. 아니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 연인이 있거나 아무도 없다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텐데 이 상태로 200년을
웃었어. 지금 현재 함께 있는 사람과 200년을 같이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면 앞으로 180년을 같이 할 건지. 함께 있는 사람과 혹은 함께 있는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네네네. 이게 인싸들의 문제라니까. 자기들 생각밖에 못해. 무조건 누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뭐랄까, 캐릭터 혐오를 멈춰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뭔가,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만약에 배우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30대예요. 그러면 지금 200살까지 한다 치면 170년 동안 바람을 안 피고 살 수 있는지 170년 동안 그 이 사람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소장님 어떨 것 같으세요? 160년 남으셨나요? 저는 뭐 여러 캐릭터를 함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바람 상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그 제도 안에서 양심이라는 게 제도를 지켜야지 된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에서도 바람을 피고 하겠지만, 근데 이게 다음 세대로 넘어갔을 때 이게 제도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이 결혼 제도를 지키는 사람은 어떤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 비율처럼 그런 사람들이 남는 거고, 제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지. 지금의 모든 제도, 그러니까 결혼 제도도 당연히 그렇고요. 교육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 다음에 뭐, 너무 당연하게 연금제도. 뭐, 그리고 이제, 우리의 지금 노동환경. 모든 것들, 제도나 문화적인 환경 같은 것들이, 사람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라고, 뭐, 60에서 80세 정도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설계가 되어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렇죠. 80을 보통 생각한 것 같아. 70에서 80. 그렇죠. 네. 근데 이게 150으로 는다. 더블인데. 네네. 그러면 지금 예전에는 20살에 보통 독립을 하고 30살에는 독립 안 했으면 이상한데 지금은 30살에 보통 독립하고 40살에 독립 안 하면 좀 그렇다. 이렇게 좀 벌써 10년이 늘었잖아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30살이면 진짜 애 셋 낳고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줄 알았어. 맞아. 근데 내 인생 돌아보면 내 인생에 30에는 철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다음 만약 정말로 150살까지 살면 60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60에 철없는 거야. 60에 이제 독립 안 하고 공부하고 다니고 대학을 다니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그래서 60에 이제 사회로 나오는 거죠. 60까지 취준생.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가 되어 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러니까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을 토대를 마련해 놓는다는 그 의미가 크잖아요.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 그런데 만약에 생식 능력이,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금은 뭐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정도면은 임신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나이인데 만약에 그때 정말로 뭐 노화 연구가 만약에 많이 개선이 돼서 60대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출산의 미래편을 참고하세요. 네, 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뭐 40대 전에 뭐 30대에 이렇게 이르게 부랴부랴 결혼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충분히 늦게 뭐 60 다 돼서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떤 결혼하기 위해서 뭔가 갖춰야 될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했을 때 결혼 자체가 늦어지면 그만큼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늦춰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여유가 생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150세까지 살면 한 99세 정도에 나올까?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지금 하여튼 인간이 그런 것 같지만 되게 트레이드 오프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막 발전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실은 아이를 낳는 그 시점이 어쨌건 젊고 나이가 들어서는 어쨌건 더 그만큼 좀 뒤처지게 되는 거고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할 거 다 이뤄놓고 그 다음에 할 것 같긴 한데 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예를 들어 내 60에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면 60이 실은 부장 달고 막 뭐 임원을 많이 하는 나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또 경쟁이 가장 심한 나이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 과거나 지금은 이게 쭉 자꾸 늘린 것 같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냥 쭉 늘어나고 인간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다고 해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게 뭐 가만히 수명만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게 더 뭐 즐거운 시간들이 늘어나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그 극단적인 또 상상을 또 하나 드려야겠죠. 자, 이제 보자고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바로 이 다음 세대에는 지금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이미 150살을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 가지 의학의 도움으로. 그러면 우리부터는 이제 그렇게 오래 사는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은 어쨌건 인간보다 비용이 싸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고급 인력에서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인형 눈알 붙이는 거는 내가 그 로봇보다 더 싼 값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 작업은. 그래서 네. 우리 다음 세대, 굉장히 가까운 미래는 로봇이나 AI가 대체할 것들은 이런 일용직이 아니라 고급 인력들이 더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이라면, 회사의 CEO라면 우리 회사에 변호사단이 있어. 걔네 중에 4분의 3을 날리고 걔네들은 AI로 대체하고 변호사 중에 리더급만 데리고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용 절감이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밑에 이제 일용직들, 걔네들은 하루 교육받으면 되니까 AR 글라스 쓰고 그냥 일하면 되니까. 네. 혹은 100세 노인들, 걔네 노인들이 사이보그처럼 이렇게 기계 슈트 입고 일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두 계층으로 나뉘는 거예요. AI, 그러니까 변호사 리더급, 예를 들어서. 그래서 AI를 다루고 고급 이런 지식을 만들어내는 계층은 40살이고 50살이고까지 교육을 받고 나와야 돼. 네. 그리고 얘네들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50살에 사회에 나와서 80살까지 빡세게 일하고 은퇴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 40년 놀면 되는데 아까 일용직은 교육을 굳이 길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길게 받으면 실은 돈 낭비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그 위로 갈 게 아니니까. 그러면 20살에 정규 교육 받고 나와서 로봇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20살부터 150살까지 일할 수 있어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하지만 일할 수 있어. 130년 동안 130년 동안 노동을 하는 계층과 네. 50살부터 80살까지 30년 일하고 80살에 애 낳아서 40년 동안 키우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미 지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이를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게 가르치겠죠. 130년 노동하는 계층은 그거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래를 볼 때 항상 그 양극화 사회라고 하는데 네. 이런 양극화가 생긴다는 거죠.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양극화가 생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또는 그것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얘기해야 되는 그런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미리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하시라고요. 네, 그렇죠. 아마도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더 조율을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뭔가 더 설계하고 뭐 그런 것들은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의 일은 그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인류의 수명이 이렇게 막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진짜 2배 이상으로 막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거고 모든 그런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들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도 불평등이 완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노동값이 로봇값보다 싸다면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도 많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봇값보다 노동값이 싸다 했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노동값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안 쓰고 당연히 로봇을 쓰겠죠. 그러면 일자리가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뭐 사회복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의 과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항노화 뭐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정말 뭐 수명을 뭐 몇 살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120살까지, 150살까지 어떤 물질이 몸에 좋은가 뭐 이런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가능해진다면 정말 많은 거기에 수반되는 사회적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이 이런 논의들이 뒤따라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15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어떤 150살을 맞을지 생각을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 지금 제 친구 중에도 이런 지게차를 운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150살이 됐을 때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걸 보완하는 슈트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원하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일을 원하는 사람은 나이를 불문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은퇴의 개념이 사라지는데 은퇴 개념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은퇴 개념이 사라진 이런 노화가 없어진 노화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습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런 교육이나 어쨌건 이런 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뭐 일을 찾아라, 업을 찾아라 이러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인생에 좀 낙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00년을 살려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게차를 운전을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일정치가 않다 보니까 놀고 싶을 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은데 남들 일할 때 놀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어디 다니기도 편하고 취미생활 갖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 저 친구는 150살이 돼서 지게차를 운전해도 인생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게차를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행하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똑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걸 통해서 내가 낙을 찾으면 네. 또 그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네. 이게 어쨌건 한번 인생이 정해지면 그거를 역전시키는 게 인생이 길다고 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이렇게 되면 또 교육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한 번 제가 아까 말했던 극단적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느 한 길을 선택해서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기는 어려워져 버리는 이게 생길 것 같은데 물론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지원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죠. 그래서 혹시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수명이 늘었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사회적으로 저는 사실 이런 용어를 쓰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생산성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더라도 예를 들면 젊은 사람들이랑 세대 격차라든지 아니면은 문화적으로 새로운 문화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우리 좀 꼰대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회에 융합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사회생활을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우리가 사회적 비용으로 보조해줘야 하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 거 아니에요. 그게 단순한 업무는 그런 말씀하신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AI와 로봇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이 있고 그 아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일의 직급으로 따지면. 그럼 이 아래쪽 분들은 은퇴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어차피 AI가 그때그때 시키는 거 하면 되니까. 문제는 이 윗사람들이 은퇴가 빨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도 일정 어느 연령대가 지나면 이제 연금이 나오잖아요. 노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거는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수명이 이렇게 길어진다면 몇 세부터 우리는 연금을 줄 수 있을까요? 연금은 인간한테 줘야죠, 그냥. 그렇죠, 인간한테. 그러니까 나이를 떠나서. 왜냐면 모든 인간에게 그렇죠, 그냥 그렇죠. 만약 줄 거면 똑같이 줘야죠. 왜냐면 노인이나 소득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만약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나이 때문에 줘야 되는 시점 그거는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안 주면 안 줘도 나이 때문에 주지는 않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나이가 든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보조 장치나 기본소득 같은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한테 기본소득이 되든 아니면 안 주든이지 나이를 기준으로 나누지는 않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150살까지 사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세에도 건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40살이어도 건강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슈트 장착하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게 단순한 일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노인들을 위한 배려는 필요 없는 거죠. 노인이 없어지니까. 근데 지금도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실업 상태라고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우리는 어쨌든 이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업수당이 나와야지. 그러면 실업수당이 그러니까 그거는 노인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은퇴라는 개념이 없어지면 은퇴를 한 분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은 고령자분들을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거지만 나중에는 고령자가 돼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으면 고령자는 안 주는 거지. 다만 실업수당은 주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건데 고령자라고 주지는 않는 거죠. 대신 고령자분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게 이런 신체적이나 이런 기계나 이런 게 보조가 되는 거고. 근데 만약 이분들이 실업 상태다. 그러면 실업수당이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긴 할 것 같아요. 또 세대 간 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그러니까 150년의 세대 격차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갈등이 굉장히 생각보다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또 세상은 돌고 도니까요. 또 네. 150세가 30세가 말이 잘 통할지도 모르죠. 물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20대 초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대학 20대 초반에 이룬 그런 그 학문적 성과를 평생 동안 우려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미래에도 가능할까? 그건 진짜 불가능하겠네요. 네, 20대 중반에 딴 대학 졸업장을 평생 써먹을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적으로 재교육이 돼야 되고, 재교육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단지, 그러니까 직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세대 간 융합이나 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는 계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으로 해서 계속해서 재교육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고거를 쓰고 여기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사람이. 근데 사실은 아무리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그 사람의 직무와 상관없이 모든 세대가 융합할 수 있게 우리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되게 하기 쉬운 세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류 강사의 강의를 보려면 진짜 비싼 돈을 주고 참여를 해야 됐지만 지금은 유튜브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 강의도 있으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개인의 영역이 되지 않을까? 만약 그런 단순히 이제 지식을 습득한다는 것도 있지만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뭐 70대, 80대 되는 사람들이 20대를 바라볼 때 20대의 문화를 이해하나요? 너무 외계 문화 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네. 그런 이질감들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젊은 세대가 정말 150살 대신 어르신들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하는 말이잖아요. 요즘 어린 것들 버릇없다. 아, 네. 이게 중세시대 그 교회 안에 써있던 말입니다. 1500년대 벽에 낙서야. 네. 요즘 것들 버릇없다. 그것이 이제 갭이 너무 커지니까 그것에 대한 해소는 필요할 수 있겠죠, 분명히.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이런 결혼 제도에 대한 것도 이게 기존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서 분명히 많은 분화가 생길 거고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결속력도 상당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무 이게 어른이잖아요, 부모는. 근데 미래에 만약 지금 정도 나이 차이면 120살하고 100살하고 무슨 뭐 어른하고 아이겠어. 그렇죠. 뭐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가족에 대한 의미도 좀 달라질 것 같고.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예전에는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 그리고 자식이 돼야 되지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같이 세상 일을 의논하는 사람을 내가 좀 어렸을 때 이런 케어하는 정도로 해서 같이 이런 데 돼야 되는 그런 변화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나중을 위해서 여러
애인을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겠네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인간에게 정말 노후라는 삶이 생긴 거는 정말 최근 인류사에서 최근의 일이고 그렇죠. 그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인 것만큼 그만큼 사회문화적인 변혁도 획기적인 사건에 버금가는 수준의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담론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저는 한 가지를 항상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100년 후에 살아있다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낙이 있을 것인가. 그래서 결국 일이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이 꼭 네. 괴로운 고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내 낙을 무슨 낙을 찾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면 어쩌면 밥을 벌기 위해서 하는 노동이라는 거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사라졌을 때 어쨌건 내 낙인 거고 일을 자체는 어쨌건 자아 실현인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문을 던져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오래오래 삽시다. 100살까지 살아서 네.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